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비가 촉촉히 내리는 저녁 시간 여러분들 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슈들이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빛내주실 많은 분들 정계환 대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한 기자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나랑. 네, 왜 그렇게 오래됐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없고요. 내란 이후에 내란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내란성 스트레스는 정말 오늘까지도 나는 내란성 스트레스에 시달릴 줄 몰랐어요. 이게 안 끝나.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분이라서. 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안 밟으면요, 밟은 세월 안 하면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미드 보면 또 카르텔 얘기 다루는 미드 보면 다 소탕해서 이제 이번 시즌 끝날 때 끝나는 것 같았는데 반전이고. 그 카르텔의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이 딱 등장하는 이런 느낌을 제가 지금. 끝나면 발목 확 잡는 거. 와, 오늘 발목 여러 번 잡혔습니다. 오늘도. 그 윤석열 김건희가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자, 이완규 보냈다가 또 경호처 직원 지금 한 사람 해임 재청으로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다 미쳤어요. 자기한테- 미쳤어. 네? 다 미쳤다고요. 저 그러니까 다 미쳐버렸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 60일 동안 아무 할 게 없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당장 탄핵이라도 시키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로 지금 국민들로서는 참을 수 없다. 네. 취재해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건재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끝까지 우리는 싸운다 죽을 때까지 이런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윤석열 탄핵 이후 사실 행복한 이야기만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보낼 줄 알았으나 벌써 파면이 한 달 전에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옛날 얘기처럼 생각이 들고 무슨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이나믹한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내란 세력이 아직도 뻔뻔하게 염치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분노가 계속해서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요. 한덕수, 이완규 오늘은 또 뭐 경호처 간부까지 지금 막 파면을 시켜라 말아라 해임해라 말아라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국민의힘 또 한 번 주춤 딱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느낌인데요. 오세훈 시장 큰일 났습니다. 오늘 사무실 계약했다 그러던데 홍준표 시장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자, 첫 요새 번째. 보수 논객들이 보면 교묘하게 다 오세훈 시장을 밀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을 키워드로 그래요? 해갖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엔 지금 파이널 2명을 남긴다는 건데 거기에 다 이제 보수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오세훈 시장을 넣더라고요. 그 김문수, 오세훈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죠. 야, 진짜 한덕수는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해봐요. 한덕수는 어때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한덕수는 도대체 근데. 저는 뭐 출마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도 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되면 내가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본인이 밝혀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아니 그 사람한테 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죠? 나는 정말 저는 답답한데. 결정적으로 오늘 도란부랑 어제 전화한 거. 도란부. 네. 그거는 사실 대선 명백한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 아닙니까? 네, 선거운동이죠. 자기가 왜 그거를 지금 이 마당에 그 전화를 왜 겁니까? 아니 안 그래도 어제 박지원 의원하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한덕수 씨가 트럼프랑 전화 통화를 할 것이다. 그러면 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모양새가 또 비춰질 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맞아요, 정계환 대표님? 저는 탄핵시키면 아마 탄핵 직전에 본인이 사표 내고 대선으로 갈 네,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단일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걸 좀 따져봐야 하는데 전 그래도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시키는 게 맞죠. 당연히. 그래서 뭐 대선에 나오든 아니면 뭐 합선에 나오든 네, 뭐 어떻게 해서 나오라. 알아서 하라 그래. 네. 다만 이 헌정 질서를 이렇게 이제 깨부순 이 장본인이잖아요. 정말로 요즘 이야기로 하면 괴물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윤석열 닮아서 괴물이 됐는데 이 사람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런데 민주당 손도 못 쓰니까 뭐 도란프라고 얘기했지만 뭐 미국에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도 너무 괴로워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가? 자 한덕수 겁났어. 한덕수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그러면 대선판을 짜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는 마치
자기 탄핵을 갖다가 유발하는 유발론자 같아요. 탄핵을 일부러 그러는 유발해가지고 것 같죠? 지금 그 국힘이 가장 요번에 대선에서 문제되는 것은 내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란의 프레임이 안 벗어나면 이거는 뭐 선거 해보나 마나고요. 그러면은 한번 탄핵 기각에 있는 한덕수를 내세워가지고 다시 탄핵을 갖다가 밖에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 내란 프레임을 갖다가 어떠한 그 거대 야당, 의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 야당과 그 다음에 이에 뭐 저 가지고 뭐 유는 탄핵됐지만 한까지 이렇게 당한다 이런 어떠한 정치보복 예, 프레임. 예,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어제 한이 그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해가지고 야 어제 통화 분위기 좋았어. 우리는 말이야 다 해결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야당이 탄핵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해결도 안 되고 우리는 또 엉망이 돼버렸어. 이렇게 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어떠한 그 전략으로 가려는 그런 전략이 엿보여요. 근데 이 전략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발을 담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병성님께서 이 모든 게 지기현이가 풀어줘서 생긴 일입니다. 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 라이프님 너무 내 마음이랑 똑같은 말. 개 짜증 난다. 근데 어제 트럼프가 언급한 거에도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한국의 운명이 지금 그 절벽 위에 서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뷰티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예. 본인이 굉장히 흡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그렇죠. 뷰티풀을 어제 두 번인가 썼고 일단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왜 도란보가 그러냐고 액팅 네. 프레지던트라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미쳤어요, 자기 미쳤어. 친구야. 네. 다 한덕수가. 미쳤어요, 지금. 그리고 왜 영어로 얘기하냐고. 우리가 무슨 뭐 그쵸. 우리 국어가 영어입니까? 그랬더니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네.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위험한 표현이 원스톱 쇼핑이에요. 그렇죠. 방위비를 조율할 수 있는 네. 원스톱 쇼핑. 네. 저도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참 트럼프 진짜.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가장 좋아하는 형용사 뷰티풀과 네. 가장 좋아하는 쇼핑. 협상 쇼핑 그러니까 원스톱 쇼핑을 같이 썼다라는 건 어제 28분간의 통화에서 한덕수 원안대행이 트럼프를 정말 흡족하게 해줬다. 이거는 맞아요. 그 자체로 국익에 반하는 뭔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지금 저쪽에서는 한미통상교섭의 전문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지금 앞으로 이 50 며칠 동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예를 큰일 들면 났어요.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뭐 이런 거를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권한대행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JH님 한덕수가 나라를 팔아먹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이게 걱정인데요. 아주 그렇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나라 걱정은 안 하고 오로지 개인적인 욕심과 이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실제로 한덕수가 상상 초월의 일을 이번에 해버렸잖아요. 이거 자체는 이제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으로 형사범으로 바로 지금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공수처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그 예? 대표가 국회에서 장경태 의원하고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바로 고발 조치를 하던데 한덕수가 비상계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경비계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한덕수가- 관성동이 얘기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지금 한덕수는 모든 권한을 정상적으로 말도 다 안 가지고 되는- 있는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되는데 소리들 한 하고 달 있어요. 한 달 전에는 그리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권한 대행은 어떠한 창조적인 형성적인 행위를 할 수 없고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그렇기 당연한 때문에 거죠. 헌재 재판관 임명 못 한다고 했잖아요. 한덕수 본인도 얘기했던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불안감 조성한다 이렇게 일단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조성은 안 하는데 아니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니 정말로 걱정이 돼서 그런데도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파면다는데 저기에서 무슨 그 하얀 모자 쓰고 난 셰프가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회식을 하는 건지 식사 파티를 하는 건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저기에 들어가지고 불법 점유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지를 못 하고 있는 이 상황. 자 거기다가 지금 한덕수한테 자 제청해서 예. 저 3부장 해임시키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 있어. 그러면 해임을 했다. 이왕규 지명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형사상 처벌을 해야 될 인간이 아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 이렇게 하면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소요가 있어요. 어떤 집단이 막 일으켜 이 상황에서 대선 제대로 못하겠다. 이거 경비개헌까지 가야 되겠다. 왜냐면 군은 동원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판을 뒤집어 엎는다. 라고 하면 본인이 죽을 줄 알면 공수처 부를 거죠. 경찰도 지금 한덕수 수사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모르겠다. 이판사판 뭐 깨지든 말든 나라 망하든 아니든 관계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제가 불안 조성범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미 지금 위헌 행위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두 명을 자기가 지명한 자체가
거의 비상계엄 수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심대하게 유린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권성동 씨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욕을 뭐라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욕을 하면 곱하기 100을 해도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않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자,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들이 법을 드러내놓고 어기면서 법을 어긴 게 아니래. 그런데 주장하니까 국힘이 받아. 보수 언론이 따라서 써줘. 그래서 양쪽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팽팽하게 논쟁하는 것처럼 만들어. 패턴이 똑같거든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하루 지나지도 않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쫓아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가도록 했어. 대변인이 웃으면서 그랬죠. 공식 우리 이제 5월 6일 0시부로 개방할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게 나가란 말보다 그거 김은혜 의원이 그 예, 이야기를 요- 했단 말이에요. 요걸 더한 거죠. 스스로 안 나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예. 이러면서. 파면이 됐는데 지금 안 나가고 며칠 때 버티고 있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간다 그러대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국가 예산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 나가지 않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경호 3부장 남모부장을 자 해임을 하라고 한덕수한테 제청을 했어. 누가? 김성훈이 했겠죠. 김성훈 예. 차장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야, 이게 뭐야? 내란이 계속 되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 우리 죽일 수 없네? 파면돼도 야 수사 안 하니까 이대로 가는 거. 아니 그리고 법상으로 볼 때도 김성훈 부장하고 이광호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차장. 예,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요. 거기는 그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범죄 수사기시 통보가 분명히 갔을 겁니다. 갔으면은 통상 그거는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은 직위 해제를 시킵니다. 즉 직위를 갖다 거기서 배제를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직위 해제 안 하고 인사권, 뭐 징계권 오히려 이걸 갖다가 남용 수준까지 그저 휘두르고 있는데도 아무도 지금 그 이 사람에 대한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에서는 또 증거인멸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고 이상호 기자가 얘기를 했고 네네. 증거인멸 다 하고 있고 그건 뭐냐고 이게 나라가 이런 기본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다 있냐고.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아닌 자가 지금 요리사들 불러가지고 저 지금 주지웅님을 먹고 있는데 저 비용 어디서 난 건지 저 사실 다 확인해야 되는 비용은 거거든요. 못 써야 되는 건데 원래. 못 쓰면 안 되는 거죠. 4월 4일 예, 이후로는 11시 22분부로는 예. 단 한 푼도 경호 외에는 단 한 푼도 국고를 쓰면 국고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분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하실 때 그때 이분이 지금 속해 있는 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제외하고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왜 오래 거주하느냐? 그거 먹는 거 국비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내 봉급에서 내놓을게 해가지고 그랬죠. 내놨지 않습니까? 그랬죠.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써야 되는 경비 중에서 일부를 요리를 해놨길래 나는 가서 그냥 얻어만 먹었다. 뭐 예. 이렇게 할 수도 예, 있겠지. 그 원래 그건 요리도 대통령이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하면 딱 절도입니다. 소유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본인 돈으로 내서 했는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진짜 또 구질구질하다. 주임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 의혹 제기를 하는 건데 1년의 사안들이 납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그 지금 어떤 사안이냐면 헌법재판소가 30여일 끌면서 도대체 언제 고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답답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해명이라도 해라라고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지난 3월 18일부터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선 넘으면 너 탄핵이야. 탄핵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지난주에도 했고 이번 주에도 화요일까지 지켜보겠다. 국무회의까지 지켜봐서 헌법재판관 만약에 네가 임명해버리면 이제 지명해버리면 그럼 선 넘는 거다. 우리가 뭐 최대 극대치로 뭐 대응하겠다. 그 기자들이 물어봐서 탄핵이냐? 여하튼 최고도의 대응이면 탄핵이지.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불법과 위헌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왜 자꾸 타임라인을 계속 넘어서 계속 지금 뭐 위헌의 행군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네. 도달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라든 헌법학자들이 100이면 100 그 점잖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한덕수 다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더 이상 좀 소설 쓰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소설이 아니고 실제 취재한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이 이제 소설이 아닌데 민주당이 굉장히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라이브 좀 하죠, 안이하게 라이브. 지금 대응하고 있다. 딱 이런 한마디 생각이 했어요. 드는 그 거예요. 한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탄핵 안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한덕수가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괜히 몸집 키워줄 일이 있냐 이런 취지로 기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몸집 안 커집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판단해요. 국민들이. 그래요. 네, 박남철님께서 진보는 포용력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런 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또 이응님은 맨날 민주당 탓만 합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한번 각자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맨날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영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고 민주당 믿고 있으니까 끝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나라를 이렇게 헤쳐먹든 저렇게 헤쳐먹든 나 둘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 말고 믿을 때가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지금 가서 이것 좀 해결하자 저것 좀 해결하자 오늘도 법사위에서 불러서 하니까 통쾌한 면도 있긴 한데 공수처 불러서 수사해라. 경찰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은 민주당이 따져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바깥에서 저렇게 거대한 범죄 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근데 없어요. 사실 오늘도 보면은 이완규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탄핵하면 돼요. 예. 그거야말로 법제처장이 탄핵 사유 아닙니까? 12.4 매우 수상한 안가에 가서 모종의 내란 뭐 작전 짰고 네. 증거인멸을 했고. 증거인멸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되는 지금 현재 경찰에 조사 받은 상황이고 공수처 입건 상태고 네.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는? 네, 대보름달님께서 국민은 피눈물이 납니다. 민주당 제발 국민만 믿고 강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내란 정당 해산시키고 내란을 종식해야 되고요. 내란 공범들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정말 중요한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실 제가 3월 20날 명태균 씨 만나러 갔을 때 명태균 씨가 나 좀 있으면 풀려나요? 이랬거든요. 역시 나 그때 사실은 검찰하고 뭐가 커넥션이 있네 솔직히 이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기 와서도 그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지금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구승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보석 허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명태균 씨가 실제로 무릎 부상 때문에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제가 재판에서 만났을 때나 실제로 봤을 때도 무릎 상태가 꽤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작용됐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재판 기간의 압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만 하더라도 이제 매주 2회 재판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증인과 피고인 신문 등이 좀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6개월 안에 모두 끝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판사님 입장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구속 만기로 풀어주는 것보다는 뭐 인터뷰 금지라던가 아니면 뭐 지역을 제한한다던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보석을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한 기자님, 네. 좀 설명 좀 덧붙여 주시죠. 저도 뭐 전격적으로 썰은 돌았었어요. 썰은 이제 곧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한 게 딱 이제 말하자면 형사 소송에 있어서의 법리적인 판단은 이제 저런 거가 맞을 거고요. 근데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는 창원지검에서 여전히 명태균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협소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정치자금법이랑 공직선거법 관련된 건이고 김영선과 명태균의 다툼으로,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재판정에서는 주장하는 부분만 다투는 거거든요.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 판단하진 않아요. 아니요, 형사재판 원래 주장하지 않은 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있네요. 있는 거죠. 그걸 안 해도 뭐 사실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작동을 해서 여전히 창원지검이 이 사건을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검찰과의 커넥션 얘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구속 사유가 뭐였냐면 증거인멸 우려였거든요. 근데 황금폰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당시 수사가 미진할 때 두 가지로 작동한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뭘 들고 있는지 몰라서 불안하다. 이게 크게 작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명태균이 처음 갔는데
검찰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여기 와서 얘기해요? 가세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증거 인멸 뭘 들고 있을지 몰랐을 때 명태균이 위험한 건데 이미 명태균이 증거를 대출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명태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가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가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라는 게 검찰 조사를 받아본 분들의 얘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검찰과 명태균과의 협의가 있었을 수 있다. 명태균이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원했대요 나가기를. 네, 잘 너무 엄청 아프다. 원했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명태균의 그 민원 이런 거를 좀 해소해준 차원이 아닐까. 저는 명태균 씨 만나면서 느낀 게 이분은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또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을 다 밝혀가지고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그 부분이 조금 희석이 되고 그렇죠. 국민의힘 사람들을 특히 그 정치인들 전현직 정치인들 막 30명이 120명이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 본인이 공개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오세훈이나 홍준표 요 몇 명 정도만 이제 그냥 자기가 내놓은 떡밥이니까 그것만 회수하려고 그러고 실제로는 이제부터는 태도가 또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무능했던지 그렇죠. 명태균 구속 이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갔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구속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 나라가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게 2024년 10월 뭐 11월 이렇게 됐을 겁니다. 거꾸로 돌려버렸다. 명태균의 작업이든 아니면 검사의 의지가 없어졌든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자, 언론 인터뷰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되고 일단은 가택으로만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니까 동네 편의점까지는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을 통하건 아니면 남상근 변호사를 통한 관람 의사가 출석하죠. 계속 나올 네네.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명태균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다시 좌지우지할 건지 쳐다봐야 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무능한 검찰의 수사를 우리는 정말로 기대했던가 이것에 대한 허망감이 엄청 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스픽스와 뭐 한겨레 신문 또는 강희경 국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우리가 다시 풀어가지고 그냥 국민한테 공개를 해버리자.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특검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특검을 통해서 가는 거 외에는 이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명태균도 풀어줄 테니까 나가라. 법원은 이런저런 법리적인 거 있었지만 만약에 검찰에서 이거 보석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노변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그 구속 기간이 6개월이 최대치라서 최대치에 맞춰서 풀어주겠죠. 예, 그 이렇게 정도, 땡겨서는 그 안 즈음에 하겠지. 그런데 통상 저렇게 안 하고요. 보통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갖다가 다각도로 다 보겠다. 정치인 관련 것도 보겠다고 해가지고 속을 중앙으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가지고 왔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관련 어떤 뭐 김건희 씨라든가 이걸 등에 업고 여러 가지 개입한 게 지금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대기업도 그렇고 창원산단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수사해가지고 다시 별건으로 또 기소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도 구속영장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 대표님 무능했다 그러는데 무능한 게 아니고 사악한 거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수된 이후에도 손을 놓고 하루 만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일계산 시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서도 항고를 안 했고 그다음 명태균도 지금 각종 의혹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의혹을 수사하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다. 대기업도 서울에 있다. 그래서 서울로 사건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쪼물딱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무능한 게 아니고 사악한 거죠. 그러니까 델피가로님 말이 맞아요. 구속 기간이 말이 6개월이지 실제로는 더 늘릴 수 있는데 왜 안 하죠? 말씀하신 이 것처럼.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이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 판짝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그렇죠. 짜고 판을 있는 짜는 거예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어쨌든 계엄 자기가 자기도 생각 안 했는데 비상계엄을 하고 이게 파면될 것 같고 하니까 그럼 이 판을 이제 누가 짜게 될까? 국민의힘은 동력이 없고 그럼 검찰이 결국 판을 짜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카드를 내면 누가 죽을지.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최근 들어서는 검찰이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을 날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 오세훈을 왜 날리지? 그럼 우리가 일각에서 추론하는 것처럼 한동훈의 경쟁자라도 날리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접견한 사람들한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안에서도 이분이 제일 잘하는 게 지금까지 경로로 보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에서 판 짜는 거. 그 판이 어떤 이제로 작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지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검찰이 만약에 아닌데 우리 명태균과 아무런 말하자면 어떤 공통 감각이 없는데 이렇게 판단했다면 명태균을 다른 별건으로 하면 영장을 늘릴 수 있죠. 근데 그 행위를 검찰도 하지 않았고 명태균도 오래전부터 나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가 공통의 이해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문제 제기를 이거 해놓을게요. 지금 강희경 국장이 이제 오늘 우리 이 방송 끝나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이제 나가는데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특정 기업에 이권을 줬다든지 그 거래 과정에서 뭔가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수사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뭐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공짜로 했니, 오세훈 했니, 홍준표 했니 이런 것들만 가지고 김영선한테 공천으로 줬다 안 줬다 이런 정도에서 머무르지만 이걸 넘어서잖아요. 그럼 명태균이 했던 발언 중에 내 검사 누구 만났는데 검사장 누구 만났는데 서울경찰청에 누구를 만났는데 내한테 3번이나 뭐 절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리와 또는 권력형 관련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각자 살기 위해서 덮어버려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고 명태균 알았다 난 요거까지는 안 갈게 그러면 오세훈하고 홍준표까지는 내가 죽일게 그러면 명태균은 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또 드러내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도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결국 특검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상태에서 좀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그래서 한덕수에 대해서도 사실 대단히 기민하게 뭐 가처분 뭐 내고 헌재 쪽이 오늘 마은혁 재판관 이제 취임식하는 거 보니까 뭐 감동적이더라고요. 9명이 쫙 서가지고 좀 민주주의 지켜준 국민들한테 고맙다 뭐 이러면서 이제 헌재가 제대로 작동할 것 같고 그래서 가처분이 이제 다양한 가처분이 본안이랑 같이 들어가서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처분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덕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탄핵되기 전까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안들 있잖아요. 지금 뭐 명태균이라든가 특히 명태균 같은 경우에 정권 교체 이후에 특검을 한다? 뭐 해야겠지만 사실 부담될 수 있어요. 정권 초반에. 차라리 지금 이런 촛불의 동력으로 지금 시작이 되면 큰 부담이 없는데 그거를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진행하려면 한덕수 탄핵이 더더구나 제가 필요하다는 짧게 거죠.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태를 예사롭게 보는 이 안이한 대응 방식을 민주당이 정말로 이게 폭탄처럼 내한테 오더라도 감내할 자신 있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저는 선언해야 된다고 봐요. 한덕수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 그리고 지금 특검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당연히 특검을 보내놓으면 특검이 별도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니 어쨌든 9명을 데리고 와서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고 명태균 게이트 특검 해야 된다고요. 이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충격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인데요. 권성동이 나와서 어저께 재판관 2사람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이 이걸 받아서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 그냥 써줘요. 그때부터는 한덕수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 말이나 국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말이나 제3자가 봐서는 똑같은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도 자 민주당은 이걸 뻔히 보면서 야 우리는 그냥 대선 우리 이길 거니까 설마 그들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6.3 대통령 선거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 또 당내 경선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원장 황우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0일 날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14일에서 15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은 다음에 성범죄나 마약범죄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부적격자를 먼저 1차로 가른답니다. 이게 16일 오후 2시에 1차 경선 진출자 발표와 더불어서 벌어진 일이고 두 번째로 당 사무처에서는 1차 예비경선에서 4명을 추린 다음에 2차로 2명을 이제 압축을 해서 본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얘기를 지금 했는데 여기서 바로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에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즉 선거에 명부 유출 못하게 하고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 명부 관리자 지정하고 그리고 사용 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그런 방법 등을 이용해서 명태균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에다 도입을 시키기로 했다고 하고요. 원래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조항은 없애기로 했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12월에 사퇴했지만 출마가 가능하게끔 좀 만들어줬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혹시 여기 또 명태균 씨가 뭔가 또 장난질 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갑자기 또 막 들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정한 여론조사법이 아니고요. 예전에 네. 법이 없어 못한 게 아니고요. 그걸 갖다가 김건희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윤 전 후보가 법을 갖다가 이용한 거죠. 이용해가지고 여론을 갖다가 조작을 시킨 게 문제가 된 거죠. 법이 없어 못한 게 아닙니다. 맨날 뭐 이런 뭐 방지법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그 방지법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법 기술자들이 잔뜩 널려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일단 명태균 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명태균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뭘 이야기할지. 그러면 실은 12.3 내란을 갖다가 조금씩 잊어버리면서 관심을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명태균 씨는 지금 보석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할 수가 많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관심만 계속 끌면서 프레임을 자꾸 전환시키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이제 명태균 방지법 해가지고 여론조사도 그건 빼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꼼수를 부리는 근데 거죠. 그 보석 조건이 뭔지 드러났어요? 확인이 아직 됐어요? 확인하는데 안 안 됐죠? 되고 이거는 네. 이제 어느 누구도 지금 안 되니 추정만 일단은 뭐 집권제에서 가택에서만 머물러야 된다는 정도 나왔다. 이제 요게 지금 보도로 나왔고요. 강구석 변호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 안 시켜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사자도 어떤 내용이 보석 조건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가 초대형 게이트로 확장될지 이 여부가 사실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명태균 특검법 발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독수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 한화 부사장을 명태균 씨가 만나서 예. 뭔가 방산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뭔가 장난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산단이 애초에 22만 평 규모로 기획이 되다가 100만 네. 평이 넘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산단이 규모를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유치할 기업들이 유치기업이 커져야죠.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명태균 22만 평에서 100만 평으로 늘리는 게 명태균 씨가 기획하고 창원 씨가 최종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도 보도했던 바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명태균 씨가 창원 씨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인데 이 기업들도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명태균 씨가 지금 드러난 게 아까 이제 전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나 선거 관련된 개입 부분만 지금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라 어떤 국정농단을 벌였는지 그 다음에 김영선을 말하자면 그림자 앞세워서 어떤 입법 농단을 벌였는지 어떤 예산 농단을 벌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부 지금 뭐 K9 자주포 예산을 만들어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데 그게 다 특정 기업인 하나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인 방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영선 일정표에 보면 이 이제 김동관 부회장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 그 임원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일정표와 명태균 씨의 녹취로 확인이 된 부분이 지금 나온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가 국내 최대 방산 기업이고 하나가 또 희한하게 창원에서 엄청난 이득을 많이 얻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다 지금 많이 보도가 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이 6조가 넘던 기업을 불과 몇 년 만에 2조에 그러니까요. 인수하는데 3분의 1 가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러니까 훨씬 더 어쩌면 중요할 수 있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기서 엄청난 리베이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6조짜리를 누구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작용해서 2조가 돼버렸으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액수 아닙니까? 그럼 이런 과정에 명태균 씨 영향력은 뭐였고 수혜는 누가 입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제 과제가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드러내는 순간 권력형 비리로 이어질 것인가? 명태균이 이거 진실 고백하겠느냐? 아니라고 우기겠죠.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이런 거죠. 산단을 100만 평으로 만들면 기업 유치가 실제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 특혜를 주더라도 안 오거든요. 공짜로 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기업이 오게 하려면 먼저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다른 행위를 해야 되죠.
유치를 하면 그 과정에서 이 땅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다른 거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자 방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베이트가 3% 국내에는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룰이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먹느냐? 국내에서 안 먹어도 되잖아요. 방산은 수출을 기본적으로 하니까 해외에서 먹어도 된다. 이제 이런 것까지 추적해 가면 명태균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거냐 말까. 사실 저는 이번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권력형 비리 쪽으로 가는 것이 결국 최종판일 거라고 봤는데 그랬죠. 거기까지는 명태균이 이야기를 하느냐 마느냐. 본인도 걸린 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본인이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누가 그간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그간의 수혜자는 누구냐라는 것까지 따져보면 특검 아니면 방법이 없다. 지금 명태균이 나와서 뭐 언론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때 우리가 놀아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방산이 얼마나 어둡냐면요. 제가 그냥 방산 수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발칸포 같은 경우 이제 무기를 정확히 이야기했네. 예. 이 조준을 갖다가 할 때 표적을 조준할 수 있는 탐지를 쏴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방부에 납품한 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인데 그걸 갖다가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당 그 금액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컸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하나당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현지에 가서 그 기업한테 물어봤죠. 이게 도대체 생산 원가가 얼마고 우리가 수출 얼마 했냐. 그렇게 프랑스 기업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산 안 했어. 이것이는 생산하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한테 수출을 했고 우리는 여기서 수출하는 데 들어간 비용하고 우리 리베이트 팔아먹고 다시 그냥 포장해서 보내준 거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써니쿠션을 쳐가지고 그러면 우리 국방 예산 어떻게 합니까? 막 날아가는 거예요. 대신 뭐냐? 그 리베이트를 챙기는 사람만 이익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산이 약간 어둡거든요. 아까 그 뭐 대기업 보고 DSMC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한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야, 이 가치가 뭐 8조에서 10조까지 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저렴하게 된 데는 무엇이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도 자기들이 말한 대로 이 거대 어떤 게이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중앙기업을 가져왔으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것도 안 한다면은 우리 전 대표님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강희경 씨가 말한 우리 변호사님하고 다 녹취를 우리가 다 여기서 오픈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하나씩 오픈하면서 이거는 무슨 죄가 되고 이것은 이 정도 이야기가 됐으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줘야죠. 그것도 필요한데 보세요. 잠깐만요. 네네.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씨 보고용 문건으로 새로운 두국 강병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창원 산단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그게 또 한겨레에서 보도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강혜경 씨에게 지시를 해서 만든 작성된 보고서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 K방산, 예. K원자력, K수소가 창원 산단에 뭐 큰 힘이 될 거다 이러면서 300만 평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창원 산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좀 전에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고 뉴스에 나온 것처럼 또 이제는 이제 하나의 그 윗선을 언급하면서 또 김동관 부회장 만나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또 김건희 부부랑 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게 전부 다 그러면 명태균 씨 머릿속에서 혼자 막 생각해서 내놓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네. 제가 이거 탐사보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김한 기자나 저나. 네. 이거 딱 보면 이렇게 왁구가 딱 보이잖아. 이게 어떻게 보여요, 왁구가? 창원 산단이 네. 목표 종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창원 말하고 싶은 거죠, 산단은 사실은. 네. 그냥 수단이야. 쇼케이스, 쇼 윈도우야. 그렇죠. 테이블이죠. 그냥 거기 드러나는 것이고 딜은 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하나 공천 거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이 비리의 완성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위 말하면 관계 형성 과정에서 나누는 일종의 과실, 디저트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굳건해지고 이제 뭔가 큰 딜을 위한 협조 관계가 구축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런 얘기하면 그냥 손 잡는 거야. 그냥 예. 남녀간에 손 잡는 정도입니다. 아직 그 호텔 근처도 안 갔어. 이게 뭐냐면 제가 쭉 바라봤을 때는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방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건드려 봤는데 방산이 제일 어려워. 안 나오죠 증거가. 안 나와. 이게 방산은 모든 비리 커넥션 중에서 단가가 제일 제일 세고 높고, 셉니다. 제일 예. 높고. 그리고 보안도 가장 어마어마하고 이거는 뭐 국제적인 정치와 뭐가 이게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예술이야. 그래서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약간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 되게 큰 딜이 있어. 제가 우리 MB 때 해외 그 자원 개발 수사 됐습니까? 못했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고 끝났어요. 자, 박근혜 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특검이. 그냥 돈 왔다 갔다 그냥 드러난 돈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어. 박근혜 때 원래 제일 말이 많았던 게 그때도 방산이었어요. 근데 냄새 맡고 가면은 없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창원 산다는 쇼케이스에 불과하고 결국 하나 에어로랑 뭐가 있는데 그 과정에 결국 검찰 안 합니다. 검찰은. 왜? 이 이권에 개입돼 있고 그 D라는 자들이 검찰 출신 기업 변호사들이에요. 결국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가 검찰 출신 변호사 제일 많이 땡기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뇌피셜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저는 제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마지막까지 지금 하고 있자 움직이고 있잖아. 이복현이 마지막에 금강원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표내기 전에 뭐요? 하나 에어로의 유증이에요. 유증. 3조 6천원 했거든요. 그거 유상증자. 예. 네, 유상증자. 그거 뭐 시장에서 난리가 났어. 뭐 주가 떨어지고 뭐 개미들 피 열나보고 했는데 그거를 아주 적극적이고 바람직하다라며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줬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이복현이 예, 이복현이 그거 누구 보고 했겠습니까? 김건희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돈 되는 거 하물며 도이치모터스 이런 자잘한 주가 조작 공작에도 참여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돈 크게 되는 거 김건희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했겠습니까? 이복현이 왜 마지막 과업으로 하나 에어로 유증까지 챙겨 봐줬겠습니까? 저는 이거 캐기 위해서는 이거 다시 없는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특검해야 되고 그래서 한독수 날려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의혹 제기를 하니까 네.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잘못 지적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을 하나오션에 팔 때 네.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국회에서 빨리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따져봐야 돼요. 왜 애초에 6조가 그렇죠. 넘던 거지 예. 나중에 2조 원대로 팔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도록 해명 빨리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오해받아서 자기들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무기를 정상적으로 그냥 판매를 했는데 7천 몇백억. 이거 뭔가 비리 있고 리베이트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국민 앞에서. 그래서 국민이 의혹 제기를 하면 그거 설명해야 되고요. 자, 저는 지금 현재 단계는 입구의 문을 열었지 그 최종 그 종착역이 어딘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의혹 제기를 통해서 야 그냥 다 뭉개 필요 없어. 야 언론 동원해. 어떻게 해. 라고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네. 이거를 하지 않으려면 당사자들이 오해받는 부분을 빨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아 우리가 이해가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따지고 들어가서 추적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은 동시에 추진. 당사자들 절대 해명 안 합니다. 예. 그냥 조금 있으면 다 언론이 알아서 다 잊어버리고 지나갈 텐데 근데 이때 개돼지들이. 저희가 취재할 때 요 2023년 3월이 창원과 윤석열이 굉장히 좀 희한한 달이에요. 뭐냐면 3월 10일 날 윤석열이 창원에 있는 해군사학교 졸업식에 갑니다. 임관식에.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진행해. 이게 4년 만인가 5년 만에 대통령이 갈 수는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 갔었는데 근데 이때 가서 처음으로 구축함 잠수함을 탑니다. 그래서 보도가 엄청 나왔어요. 근데 창원 산단 발표는 언제냐? 3월 15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5일 후에 창원을 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름 후인 28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창원 구산단에 한 20억짜리 문체부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창원 이제 구산단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청년들이 방문하는 어떤 시설을 만드는 걸 2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 20억짜리 사업에 부처 장관 3명이 내려옵니다. 헐. 문체부, 국토부, 산자부가 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 브리핑을 누가 직접 했냐? 유인천 장관이 직접 했습니다. 유인천 장관이 아, 네, 생각나네. 2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20억짜리를 그러니까 뭐 여기 다 정보에도 계셔보고 했지만 이게 대통령이 한 달 사이에 2번을 이제 어쨌든 공교롭게 그렇죠. 방문을 하고 그리고
부처장관 3명이 20억짜리 사업에 모인다. 이게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저희가 창원시에 여러 가지 취재를 해봤었는데 뭐 모른다고 하죠. 뭐 서로 관련이 없다. 20억짜리 국가 사업이면요. 네. 부처 장관도 잘 안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작은 정결조항으로 건데. 다 꾸며지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대기업이나 알짜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찰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보면 뭐냐면은 입찰 그 사양서라는 게 있어요. 그 사양서에 내가 A 기업을 주고 싶다. 그러면 A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것을 갖다가 그 조건에 하나 살짝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뭐 턴키 입찰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개 입찰할 때 보면은 우리가 사양서를 보거든. 이 사양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냐, 언제부터 작성되었냐 해가지고 이 사양서의 작성 경위를 따져드립니다. 이게 가장 수사의 초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한 줄 아니면 2줄이에요. 이게 입찰자가 특정 조건을 보면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보면 아 이거는 벌써 누구 거야. 그렇지. 그럼 다른 데가 안 끼어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DSMC도 그거 할 때 입찰 조건이 어떤 거인지를 명확히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특이한 조건이 들어갔으면은 그 특이한 조건을 넣은 사람이 누구고 어떠한 경위에서 넣었는가를 명백히 조사를 하면요. 이 수사의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마음이라면 특검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서 네. 통과돼야 합니다. 9명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거 심각합니다. 아니면 해당 기업이 충분히 국민들 앞에 빨리 해명하세요. 오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회적 불신이 쌓인다라고 하든지.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할까 말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도부는 여전히 관망한다는 느낌. 해야 된다는 요구는 170명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왜 안 해? 우선순위가 대선밖에 없어? 그러면 윤석열 파면 이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어야 됩니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통성을 확보한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나라의 결정적인 걸림돌은 뭡니까? 권력형 비리, 방산 비리, 원전 비리 이거 당연히 발본색원 해야 대한민국이 더 깨끗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고 아니, 이번에 국민들이 파면시켜준 거 아니냐고.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유리해요. 불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불리하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이러는 거죠. 주변에서 그렇게 진언한 참모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미 강땡땡, 그 캠프 지금 구성하는 박땡땡, 거 보면 김땡땡을 네. 어느 시점에 지금 가고 있는 탄핵 문제부터 이런 특검과 관련돼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고 우선 정권 잡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인지 아니면 양해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인내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유불리 따져봐도 유리합니다. 그거를 주변에서 지금 보면 상당히 선거에 능한 참모들이 대거진 기용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사실 이기기 위한 용인술이라고도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적어도 민주당은 장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원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당파 정파색이 다소간에 없더라도 장악력 있고 조직력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당장 한덕수 이야기를 해도 지금 지도부로 강하게 어필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지금 이 기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요. 지금 뭐 부동의 어떤 그 대선 후보 지지자 조사를 하면은 1위는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되고 있고 나머지가 상당히 차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율과 무응답층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조금 작게 나오더라도. 격차와.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무응답층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정당을 갖다가 지지해 주겠느냐. 이걸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말 어지럽고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막 정신이 사나울 지경인데 다들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스스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가지고
또 좀 싱크 들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얘기하죠. 마은혁, 이완규 지명 질의에 대한 답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구속 안 시켜요? 지금 우리 수사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판 개입했던 한덕수, 내란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수사 중입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은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대상이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물론 지명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네, 아까 우리 전 대표가 좀 시원하게 오늘 사실 저 말 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저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전 대표님? 본인이 뭐 원해서 저 자리에 앉았는지 어쩔 수 없이 저는 갑자기 이름이 이완규요? 이완규 지명자가 뭐 자원해서 저 자리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굉장히 아마 신경이 복잡할 거고 저게 타겟이 되면 어떤 후폭풍이 본인한테 올 걸 뻔히 아는데 검사 출신이니까. 사실 이제 좀 싫어하기도 했다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덮어서 간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덮어 쓴다는 게 윤석열을 위해서 덮어 쓴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정말로 정통성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냐 이제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저걸 안고 가는 게 뭐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느낌.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서 저는 은연중에 본심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저 자리를 맡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말한 건데. 아니 오동훈 공수처장 말고 이제 저 이완규, 장면 이완규 얘기할 외에 걸 이완규도 말하는- 이제 이런저런 네. 걸 이제 했던 거고 네. 오동훈 처장은 지금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당위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데 인력도 없는데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네. 하기는 해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수사를 해야 인력이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지금 이완규 처장이 임명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본인이 원해서 간 상황은 아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지금 끝내셨으니까 오늘 그 공수처에서 한덕수, 이완규 수사 관련된 내용 얘기한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완규가 자기 기소될 사안 아니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울컥하는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 보니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 신분이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건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본인이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문제죠. 글쎄요, 어쨌든 저는 그거는 전혀 기소될 만한 그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소가 된다면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감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 지금 수사를 경찰에서 해야 되죠, 그죠? 공수처는 수사 인력도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번에 대선 관련 그 특별수사본부를 갖다가 각 지방 본청도 출범을 했고 서울청도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어떤 경찰 수사의 어떤 방향이나 인력이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수사 여력이 당연히 떨어진다는 거 본인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걸 갖다가 실은 검찰에서도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검찰이 무능한 게 아니고 사악하다고 말씀드린 게 저 일부러 고의로 회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요즘 동네 이야기로 하면요. 나도 걸리면 다 봐줘. 저렇게 다 봐줄 것 같으면 우리도 봐줘라. 평범한 시민들도. 우리는 안 서민들도. 돼요. 우리는 안 왜 안 돼? 봐줘요. 우리는 저렇게 저끼리 다 봐주는데. 저 패밀리가 저거는 아니잖아. 그러면 검사를 고소업체가 다 따서 저렇게 정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소업 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예라고 하니까 제가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 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기 무슨 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 비상계엄 당일날 그 다음날 저녁에 그래 안가에 가서 모였으면 아니 그 휴대전화를 왜 없애요? 자신 있으면 휴대전화를 왜 없애냐? 거기 간 놈들만 왜 다 없애냐고. 증거인멸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오해받기 싫어서 상식적 그런데 그랬잖아요. 그거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유,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수사받을 때 겁이 나서 이게 혹시 증거라도 하나 나올까 싶어서 물에 빠뜨리고 깨 부수고 하는 이 짓을 하는 거는 저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식인 여론주도층 그리고 국가공직자 말고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필부들이 할 때 쓰는 그 방법을 써놓고는 아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 저자가 무슨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고요. 네. 근데 울컥하기는 왜 울컥해요? 그 장면 꼭 좀 한번 봐야 저는 된다고 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완규 임명 과정이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오늘 일각에서는 내정 전에 인사검증 논란이 났잖아요. 3월 때부터 근데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 그러면 예를 들면 다 정리가 됐던 거에서 지시를 받은 건지 파면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임명을 한 건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할 거라면 그럼 내가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인사검증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과정을 밝히던지 어쨌든 저는 이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저 임명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좀 아시다시피 인사 검증하려면 아무리 그 인사 검증 네. 전문가하고 뭐 FBI까지 그 갔다 취재하고 온 한동훈이 해도 한 달은 걸리는 거예요. 원래 걸려요. 절차가. 왜냐하면은 일단 이 동의서 받아가지고 그쵸, 각 기관에 뿌려가지고 네. 자료 새로 봤는데 제가 그 업무만 했는데 보통 일주일 넘게 걸려요. 아무리 빨리 와도요.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지 않습니까? 내란 범죄의 공조 또는 가담 또는 증거인멸에 대해서 가담 또는 공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을 갖다가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은 왜 임명해야 되는가 하는 특별한 이유를 한덕수 총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미 이완규 지명으로 해서 또 추가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이걸로만 해도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유, 정말 어지러운데요. 이재명 당대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이 네. 말씀 진행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완규 지명자가요. 전형적인 검찰주의자. 네. 그런데 자기 처신 관리는 굉장히 잘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도 기자 출신이니까 대한민국 기자가 없으면 나라 망해. 그 기자가 있어야 나라를 바로 채운다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과잉해서 기자의 그 절대적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라이죠. 자, 여기에 이완규 지명자가 전형적인 검찰이 이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검사들이 수사, 기소 과정에서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절대로 이것은 우리의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제 일종의 검찰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극우 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제도를 맹신하거나 기관을 맹신하는 이제 이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윤석열을 딱 만나고 나니까 검찰주의자라는 걸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과 윤석열이 저렇게 하고 있는 국정농단과 매치를 지켜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결국 윤석열을 살려주는 국리만 해야 되는 위치에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힘들어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덮어쓰고 가는 거잖아요. 좀 혼자 독박 쓰는 거니까 그 오늘은 영상에서 안 나오지만 울컥했다는 그것도 본인의 인생이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뒤집어질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어요?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를 중개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얘기했던 저자가 내란의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 모든 것을 다 파는데 알고 보니까 검찰주의자였다.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미스매치 그러니까. 구조화 상태에 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옛날에 저렇게까지 사실 이상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유가 미쳐 있긴 돌아가면 그쵸? 네. 누군가 코칭을 하잖아요. 이게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한덕수 저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 출신이고 어떻게 해서 총리를 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헌법을 무시하죠. 법률을 무시하죠.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해. 권성동 받아주니까 언론이 다 써줘. 야, 올 트럼프 전화했네. 이 무슨 미친 나라예요? 알겠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정말로 하람님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정권 교체. 언론이 네. 썩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국민들은 미쳤고 엄청나게 네, 저들이 훌륭하죠. 또라이인 거죠. 네. 자, 이재명 당대표 사퇴 전에 마지막 모두 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재판 다녀오고 정말 힘든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 꿋꿋하게 잘하십니다. 아니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선거도 여러 번 받고 인수위도 한 2번 나갔다 왔었는데 진짜 선거를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요. 예. 본인 서로 후보끼리는 건들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네거티브하고 해요. 하지만 가족, 특히 자식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금도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자식은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그랬는데 이 앞 대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소한 것까지 인터넷에서 뭐 사이버 게임 도박 게임인가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무슨 엮어내고 이상한 별말을 다 해가지고 사람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판이 어떠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검사의 시각으로 흑백의 논리로 내 편 아니면 기소 아니면 불기소 그리고 나 외에는 전부 나한테 오케이 하면 내 편, 나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은 이거는 죽여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자 생활할 때도 양해의 범위라는 게 이제 야 술 먹을래 밥 먹을래 술 먹으면 어디까지 먹지 이제 이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접대를 받느냐 마느냐. 근데 촌지를 준단 말이에요. 촌지를 받느냐 마느냐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촌지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이다. 이러면 이건 이제 범법행위, 범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1억 2억씩 처먹는 놈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너 밥 얻어먹었잖아 임마. 네 잘못된 거나. 거칠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임마 얻어먹은 것이나 내가 먹은 거냐 다 대동소이하지.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서 금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하나하나가 자 대한민국이 어떤 기반 위에서 저 사람들이 정말 바깥에 나와서 목숨 걸고 돌 던지고 한 병 던져가지고 민주주의 쟁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일제시대 있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저자들이 독립운동은 고사하고 일본 앞잡이 서서 나라를 정말로 팔아먹었을 놈들이라고 DNA를 보면 아니, 그런 시간이 있으면 99만 원짜리 룸사롱 가죠. 자 그래서 그렇지, 돈안 던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기반 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온 급한 위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저가 다 만들어 놓은 걸 좀 해서 헌법 무시하고 법률 무시하고 민주주의 파괴하고 그런데 양심까지 다 버리고 공직자 대한민국 이제 공직자 살겠어요 저 따위로 하는 놈 서울대법대 나와가지고 하는 놈이 천지빛깔이로 있는데 아니 천지빛깔이로 있는데 이게 누가 공직자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희생하겠다 헌신하는 것이 내가 가장 아름다운 직업인의 또는 직업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누가 저 사람을 보고 배우냐고요. 네. 노 변호사님이 좀 진정시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기환 대표 건강 해칠까봐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HN 키타님이신가요? 제가 못 읽겠습니다만 이게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휴대폰 바꾸는 게 증거인멸일 수 있긴 한데요. 차라리 폰을 못 바꾸게 입법을 해주세요. 그것도 내가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렸다고 그럴 거야. 분명히. 네, 아니 어쨌든 폰을 못 바꾸게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 가혹하십니다. 이런 극단적인 의견은 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으셨죠? 아니 뭐 흥분 상태인데 그래도 뭐 흥분 상태요? 발언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아니요, 하도 정말 답답해서 전적으로 옳은 진짜 속 말씀인데. 시원하다는 말씀이 많아요. 나는 네, 내가 옳은 말씀인데 이제 건강 혈압이 예. 너무 올라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많아서. 뽑아놓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그 대신하러 국회가 있는데 와 나처럼 쌓아주지 않느냐라는 이제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패널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다 같은 마음인데요. 대한민국이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우리가 그들을 너무 용서하고 너무 쉽게 이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너무 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딱 그만큼만 딱 응징하고 딱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정말 그들이 뭘 하면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잘하면 잘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이 정확히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인터넷 비교원을 이용하시면서 마음을 조금 가라앉으십시오. 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혜택이 최대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 시 혜택은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혜택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23년 동안 6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했고요. 983억 원 이상의 현금 사은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안이 아주 철저하고요.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죠. 100% 현금으로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만약에 타사보다 사은품을 적게 지급받으셨다면
차액 150%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현금 외에도 55인치 삼성 TV로 선택도 가능하다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언제 주느냐? 지인 추천 시에 또 드린다고 합니다. 1670-2571 혹은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저보고 똑똑하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두뇌 기억 플러스라고 하는 이 저하된 인지력 개선 치료제 내지는 이게 약인가요? 예,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양약품에서 나왔습니다. 약이겠군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요? 네네. 일양약품에서 나왔는데도 네. 제약회사에서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 나와요. 만들어요. 그렇군요. 자, 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났더라? 지갑이랑 핸드폰 어디다 뒀더라? 이런 고민이 점점 늘어나고 말 못하고 우리는 혼자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지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기억력과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포스파티딜세린부터 아연,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최초로 개발한 3차 뿌리 추출물 분말까지 들어간 일양약품의 두뇌 기억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답니다.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두뇌 건강 관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녁에 2캡슐만 드셔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간편합니다. 스펙스 입점 기념으로 두뇌 기억 플러스 한 박스를 정가 75,000원에서 무려 49% 할인된 49%? 38,900원에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과 신규 회원 가입 시 드리는 2,000원 추가 할인 혜택도 받아보십시오. 무료 배송이 되고요.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이 보장된다니까 링크를 지금 꼭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